코로나19 끝나가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머릿속에선 지워지죠. 상처는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뭐 23년 경제도 어려웠지만 24년 경제는 더 어렵다. 교수님께서 매년 이제 경제 전망서 집필하고 계신데 이번에 6번째 신간 나왔죠.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인데 네. 교수님 매년 그 해를 이제 하나의 키워드 점으로 표현하시는데 네. 2023년에는 뭘로 표현하셨고 2024년은 뭐죠? 2023년은 내핍점.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건 책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표현했었던 단어였던 것 같고요. 내핍은 인내할래. 네. 궁핍하고 어려웠고 가난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그래서 내핍점이라고 했었고요. 그만큼 좀 어려워진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부터 한번 살짝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좋습니다. 내핍이라는 단어에 맞게 이제 지금 한 해가 지났잖아요. 정확히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래프입니다. 그때는 이 그래프가 아마 394만 원 여기서 잘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네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이 뜻이죠. 통장에 찍히는 건 명목 소득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목 소득은 정체되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굳이 따지면 줄어든 거죠. 그런데 명목 소득보다 실질 소득을 보시면 실질 소득이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구매력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뭐 정체되는데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물건을 살 수 있는 파워 자체, 구매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게 소위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였고 그때 여기까지 그래프가 잘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4개의 분기가 더 이제 실적치가 나온 거죠.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은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있죠. 네,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의 실질 소득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네, 이게 1년을 놓고 봤을 때 내핍점에 부합하는 경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4년 경제는 제가 책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이 다 오른 줄 알았는데 아직 오르막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산행한 적 있잖아요. 네네.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또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또 거예요. 남아있죠. 그게 2024년의 경제의 모습이지 않나.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4년 경제는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처는 다소 치유되거나 잊혀질 수 있는데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해서 상흔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그걸 가지고 상흔점이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IMF가 전망했던 경제 전망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안 됐죠. 검정색처럼 간 거예요. 이게 실제 경제의 추이예요. 세계 경제가. 그런데 또 2022년에 또 상처가 등장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 파랑색처럼 경제가 흘러갈 것으로 IMF는 전망했는데 그 전쟁의 충격, 인플레이션의 충격, 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으니까 또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이렇게 파랑색이 아닌 또 검정색으로 흘러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움푹 상처의 효과가 나온다 해서 이코노믹 스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 다시 그 자리로 못 돌아온다. 이게 상처가의 흔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번 책 제목이 앞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남겨져 있잖아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코로나19 끝나가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머릿속에선 지워지죠. 상처는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뭐 23년 경제도 어려웠지만 24년 경제는 더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그 어렵다라는 거를 작년에 정확하게 2022년, 2023년을 전망할 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좀 아까 전에 이제 가처분 소득 같은 거 데이터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2024년에도 그런 모습은 더 심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단서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물 경제적인 현상을 놓고 그게 자산 시장의 어떤 현상이라고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는 말씀을 실물 경제적인 현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게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그게 둔화되고 침체되는 모습이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주가 침체가 아니에요. 부동산 침체가 아니에요.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실물 경제적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산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을 왜 그런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물 경제적으로 왜 어렵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에요. 먼저 세계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평년 성장률이에요. 대략 세계 경제는 평년 3.9%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걸 웃돌면 좀 나름 회복. 근데 그걸 밑돌면 둔화. 근데 밑도는데 많이 밑돈다. 약간. 그러면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22년부터 밑돌기 시작해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밑돌기 시작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23년도 안 좋았는데 24년은 더 안 좋게 전망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세가 더 강하게 둔화된다. 일단 첫 번째는 성장률로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를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물가가 안 잡혀요.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혀요. 근데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건데 그렇죠. 물가가 안 잡히니 고금리가 더 유지돼요. 그러면 고물가가 유지되고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돼요. 그럼 고물가 고금리에 압력을 받는 게 경기 침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더 지연됩니다. 24년까지. 자, 그런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OECD가 전망하기를 세계 주요국들만 명시를 해보면 물가 상승률로만 보면 22년에 정점 찍었었고 다소 떨어지는 듯 하는데 아직도 목표하는 물가 2%죠. 목표 물가 2%를 웃돌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대로 물가가 안 잡힌 채 23년 연내 해결했어야 될 숙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니 경기는 어렵고 그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말씀드린 대로 목표 물가를 웃도는 여전히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저성장이 계속 고착화되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뭐 이렇게 너무 좋지 않고 혹독하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23년에도 어려웠는데 24년에도 그 어려움이 더 지속되는. 근데 성장률로 보면 더 어려워지죠.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현상이에요. 근데 실물 경제적인 압력, 부담은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안 떨어진다. 물가는 여전히 오른다. 이런 표현 했었죠. 다시 한번 회귀해 볼까요? 이 물건 가격이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올라요. 몇 배 올랐어요? 100% 올랐어요. 그러면 2,000원에 3,000원이면 줄어졌죠. 50%로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은 50%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물가는 오른 거죠.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올랐죠. 2,000원도 비쌌는데 더 비싸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부담이라고 본다면
아직 목표하는 수준으로까지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고물가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네. 두 가지를 구분해놓고 같이 동시에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2023년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경기 침체는 왔던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중인 거예요? 내년에 오는 거예요? 여기 좀 헷갈리거든요. 네. 누구는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누구는 이미 왔다고 하고 이미 왔죠. 맞고 있는 중인 건가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죠. 경기 침체 상황임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 흐름 자체가 우리 한국 경제는 그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 2%를 밑도는 경제가 뭐예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도 역시 2%를 밑돌아서 경기가 2022년부터 빠르게 둔화하다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그리고 24년도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3년 경제 전망서에서 여기 밑에 깔린 그 부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맞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23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4년 상반기 하반기 잠재 성장률을 채 밑도는 경제의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맞아요. 근데 22년까지는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였으니까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2년이 경기가 둔화되다가 23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건 맞아요.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거, 왜 경험해보지 못했느냐? 22년은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합쳐진 거예요. 안 좋은 것끼리 합쳐진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3년 경제를 보시면 물가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를 훨씬 상회하죠. 그리고 경기는 2%를 밑돌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만난 경제가 바로 23년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23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우리 한국 경제는 제가 진단하기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건 거의 처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근거를 댈게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저는 1.4%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예를 들면 OECD는 1.5로 보고 있고요. 그 밑으로 전망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도 1.4%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1.4%로 보고 있으니까 1.4%가 맞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4냐, 1.5냐, 1.6이냐 다 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성장률 어떤 것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하나가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1.7%. 그 다음 IMF. IMF 위기 그다음 마이너스 글로벌- 5.1%. 네,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역성장했어요. 4번의 역성장했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역성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4번의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경기 침체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가 경기 침체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 직면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경기 침체인 겁니다. 또 뭐 기타 이제 책에 관한 질문도 계속 드릴 텐데 그럼 이제 어쨌든 네. 경기 침체이면 지금 언제쯤 여기서 경기 침체에서 좀 벗어나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럼 경기 침체임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건가요?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경기 침체가 지속돼요. 그리고 24년에도 경기 침체의 국면이에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특별히 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고물가 없이 경기만 침체되면 경기 침체인 거고. 근데 고물가를 병행한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24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것을 제가 뉴 레짐이라고 표현했어요. 뉴 레짐. 네, 어떤 의미죠, 뉴 레짐? 뉴 레짐은 소위 새로운 체제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름의 고성장을 경험했었고 나름의 뭐 고금리를 뭐 경험했었지만 2020년에는 또 저금리를 경험했었고 뭐 그렇게 뭐 각자 경험한 것들이 달랐는데
23년에 경험할 이 경제, 그리고 24년에 경험할 이 경제는 새로운 체제가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그냥 새로운 체제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 장기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 레짐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고물가 상황은 네. 실물 경기 관점에서 압박이 돼요. 그리고 고금리도 실물 경제 관점에서 압박이 돼요. 근데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쉽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가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실물 경제가 운용되는 과정에서는 금리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신사업할 수가 없고 네. 창업할 수가 없어요. 벤처기업 투자가 완전히 끊겨요. 스타트업 투자가 VC들이 투자를 안 해요. 자금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 못 하는 거고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못 해요. 또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그곳에 그냥 빠져버려요. 역동성이 빠지죠. 일본처럼 신사업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실물 경제는 더 이 고착화되는 뉴 레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 시장은 좀 다릅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자산 시장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이 선반영이고 그렇죠. 선반영되는 이유는 자산 시장은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어디로 옮길까의 문제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감은 언제 가장 집중적으로 형성됐을까요? 2022년 기억하시죠? 금리를 막 올릴 때. 그때 공포감에 돈을 주식시장에서 팔고 떠나죠. 그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이동하게 만들어요. 금리를 막 올릴 때.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게도 금리의 레벨이 예를 들어서 0.5%의 기준금리에서 5.5%의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 기준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공포감인 거예요. 기울기. 그쵸.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5%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이때의 공포감이 그때 막 예를 들어서 0.5에서 1.0, 2.0 이쪽으로 올릴 때의 공포감보다 더 클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심지어 24년이 돼버리면 5.5%가 됐던 5.75%가 됐던 그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정될 것입니다. 지연될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럼 이렇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나 공포감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 혹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시장에 돈을 더 유입시키는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리 움직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이게 내년에도 안 좋지만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신 건가요? 주식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때 기억하시죠? 제가 아마 이 김작가 TV에서 아마 한 100번은 아니죠. 한 2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가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작년 예, 11월 그때 22년 이제 10월 2023년 경제 전망상 그동안 방송에서 주가는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예. 그때가 이제 아마 코스피 한 2100 뭐 초반대였던 것 예. 같은데 2023년에 반등은 하지 않지만 뭐 2500선에서 머물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올해 사실 그 비슷했고 지금은 좀 더 떨어져가지고 뭐 예. 2400 그렇죠. 뭐 초반대 와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 그대로입니다. 23년은 저는 그렇게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24년은요? 그럼 24년 경제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24년에 자 물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물가가 24년 하반기 끝자락에 다소 2%에 가깝게 도래한다 혹은 2%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먼저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24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2.5%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반기는 뭐 3.0 하반기는 2.0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2.0에 부합하게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의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시점은 24년 하반기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하가 없거나
금리 인하의 시점이 도래된다면 네. 24년 4분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한다면 그럼 24년 2분기인가요? 2분기 정도면 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시 24년 1분기나 2분기를 살아가는데 물가가 다시 고공행진하거나 어떤 변수들이 등장해서 다시 물가가 뭐 치솟거나 하면 또 이 얘기가 다시 리셋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아까 제가 OECD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해드렸던 거 그게 맞다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은 24년 4분기쯤에 2% 밑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야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는 24년에도 없거나 한두 차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럼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대략 한 6개월 전에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가질까요? 곧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하겠다. 기대감이 있겠죠.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러니까 공포감이 아니라 기대감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키게 만들 수 있겠죠. 그때쯤에 특히 22년, 23년 동안 떠났던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어요. 돈은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돈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식으로 들고 있느냐, 부동산으로 들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돈이 현재 남아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떠났던 돈이 24년 2분기 정도에 이렇게 다시 회귀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24년의 하반기쯤에는 물가 좀 어느 정도 잡힌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나 24년 초에도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이 이미 22년 6, 7월 정도에 정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돌아가긴 어렵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2%에 가깝게까지는 온다. 24년 4분기 정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가 잡히는 그 국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물가 잡혔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지점에 그런 지점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선반영되는 그 지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2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경제 전망상 그동안 방송에서도 2023년 연내 기준금리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2023년 금리도 아까 말씀해 주신 4분기 네. 그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어떤 시나리오를 제안할 때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가 물가에 대한 전제예요.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22년 대략 평균적으로 5% 정도 연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23년 연평균 대략 한 4% 정도. 그리고 24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한 2.6% 요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2.6% 정도로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상반기는 대략 3%, 하반기는 대략 2%. 그럼 연평년 2.6% 이렇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라고 여러분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반기가 예를 들어서 7, 8, 9, 10, 11, 12월이 2%의 평균치를 갖는다 그러면 4분기 정도면 2%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갖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해봐야 한두 차례다. 다만 기대감은 다르다는 거죠. 기대감은 23년 연내에도 계속 가져왔잖아요. 그죠? 곧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기대감 가져왔잖아요. 그 기대감은 24년 2분기 정도에 이런 그 물가의 흐름을 전제로 했을 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면 혹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한국이 이게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 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건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드리기 좀 걱정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잠재 성장률 추이를 책에다가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의 잠재 성장률 자체의 레벨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도 한국은행이 계산했거나 기획재정부가 계산했거나 아니면 국회 예산정치에서 전망했거나 아니면 OECD나 이런 주요 국제기구들도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를 전망했거든요. 다 일치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대, 40대까지는 또 힘도 세지고 등치도 커질 수 있지만 그렇죠. 50대를 지나면 네. 60대, 70대, 80대 좀 쇠약해지잖아요. 생각해주죠. 약간 이런 느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산업 구조, 그 나라의 인구 구조, 또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 외생 변수 없을 때는 요 정도 성장할 거야라는 그 기대치가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구체적인 배경은 바로 저출산이에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예요. 그것들이 결국 노인 부양 부담을 늘려요. 3명이서 1명의 노년층을 부양하던 경제 구조에서 이제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경제 구조로 가니까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많이 차지하니까 전체 이 인구의 역동성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평균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뭐 한국 경제가 이런 일종의 상처를 입었는데 코로나19와 전쟁이라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이후에 마치 큰 질병을 겪었는데 겪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잠재 성장률이 또 한 템포 떨어지게 유인하는 하나의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